같이 봅시다. 쉽지 않아요. 글이 짧으면 짧을수록 사실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길면 길수록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많은 거라서 오히려 쉬운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첫 문단부터 같이 볼게요. 기축통화는 국제거래 결제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축통화 어쨌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기축통화의 기능이라고 했을 때 뭔가 어쨌든 잘 두루두루 쓰이는구나, 통용되는구나, 그리고 환율의 기준이 되는구나, 이런 거 첫 문장에서 읽어줄 수 있죠, 그쵸? 그 다음 1960년대 트리핀 교수는 브레톤우드 체제 의사의 기축통화인 달러와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기능을 하고 있는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마 모순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할 거예요. 뭐 트리핀 교수라는 사람도 중요할 거고 브레톤우드 체제라는 단어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모순이라는 단어죠. 왜냐면 모순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한 가지 결론을 취할 때 다른 결론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모순이라는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거냐면 두 가지 결론이 나올 거고 그 두 가지 결론 중에서는 단 하나밖에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벌어질 거다,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한 국가의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인 경상수지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이다 나와 있어요. 재화 서비스의 수출입 간 차이래요. 그래서 뭐 수출을 얼마 했는지 수입을 얼마 했는지 간의 차이에서 경상수지가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 수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흑자. 좀 생각보다 친절하게 써줬어요. 보통은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써주잖아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면 적자이고 그 반대는 흑자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유행인 것 같은데,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자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다는 거, 흑자는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통장 잔고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가 수입을 많이 하면 돈을 밖에다가 많이 쓴 거고 그거에 비해서 수출을 적게 했으면 벌어온 돈이 적은 거니까, 그러면 통장이 빵꾸가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트리핀 교수가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 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 이라고 말했대요. 저는 여기 문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문장이었어요, 전체 중에서. 왜 여기가 가장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냐면 뭔가를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볼게요. 미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데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흑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적자랑 흑자가 서로 대칭되는 개념이고 그 사이에 뭔가가 없으니까 적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흑자라면. 그리고 밑에 적자 상태가 지속돼 라는 거는 적자 상태라는 거고요, 그렇죠? 흑자가 앞에 달려 있으니까 흑자부터 볼게요. 순서는 이렇게 일부러 흑자 적자 순서로 해준 것 같죠? 이렇게 좀 꼬아놓은 것 같죠?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대요. 흑자가 되면 수출이 더 많은 상황, 미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수입을 적게 하면, 즉 미국이 돈을 많이 벌어가면 유동성 공급이 중단된대요. 뭔진 몰라, 유동성이 아직, 그죠? 밑에 나오지만 어쨌든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어서 어떻게 되냐면 세계 경제 위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세계 경제 위축이라는 단어가 주는 함의는 크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뭔가를 읽어내는 건 아니고요, 그 밑에 줄에서 읽어내야겠죠. 반면 적자 상태에서는요,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요. 미국이 수출을 덜 하고 수입을 많이 하니까, 외국에서 물건을 사오는 게 더 많으니까 달러화가 외국으로 뿌려지는 게 더 많구나.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써 있어요. 첫 번째로는 준비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돼요. 달러의 신뢰도겠죠, 그렇죠? 생략된 거겠죠. 준비자산으로서 달러의 신뢰도 저하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냐면요,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고정환율 붕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예요.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고 있냐면요.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간의 문제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실제로 방금 전에 우리가 필기한 부분에서 국제 유동성 확보와 달러와의 신뢰도 문제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기 신뢰도 문제 그리고 유동성 확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약간 서로 좀 찢어져 있긴 해요. 국제 유동성이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통용력을 갖는 지불 수단을 말한다. 아, 이제 유동성이 뭔지 알 수 있겠다. 유동성이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유동성은 국제적 통용력 이래요. 그냥 통용이라는 글자만 쓸게요. 근데 중요한 건 통용을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냐면 여기서 봤어요. 기축통화에서. 그쵸? 그러니까 기축통화의 통용력은요. 유동성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고 나서 뒤에 부분 읽어보면 여러분들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뒤에 부분에서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활용되고 있었다는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냐면요. 보세요. 여기 달러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아랫부분을 보면은 달러화가 기축통화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축통화는 뭐예요? 통용력을 가져요. 그건 유동성의 수단이 돼요. 국제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수단이 돼요. 그리고 기축통화가 방금 전에 봤듯이 달러였잖아요. 달러는 기축통화는 통용력은 유동성이 되죠. 그럼 뭐 어디로 와야 되는 거냐?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달러화는 기축통화이고 그건 통용력이 되고 그거는 국제 유동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 뭐예요? 이 달러화랑 유동성이 같은 말이었구나. 그러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공급 나와 있잖아요. 공급 나와 있잖아요. 아, 달러화를 공급하는데 그걸 과잉 공급하는 거고 이거는 달러화를 공급하는데 그걸 중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서로 정반대의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적자일 때와 흑자일 때가 서로 정반대의 상황이고 그거에 대해서 정반대의 과정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정반대의 결론이 도출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경상수지 흑자일 때 결론을 대충 그냥 아도 쳐서 말하고 말았다고. 세계 경제가 위축될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일부러 출제자들이 숨겨놓은 결론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에 달러의 신뢰도가 하락하지 않고 유지된다. 그리고 고정환율이 붕괴되지 않고 유지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요. 그 다음에 역시나 반대로 달러와 과잉 공급 쪽에는 세계 경제 위축 X 위축 X라고 하자. 세계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다 정도의 결론을 추론해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노란색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선가 끌어오는 정보들이에요. 그렇죠? 하얀색이 원래 쓰여 있던 정보라며.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노란색이 더 쓸모있게 활용될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유동성이란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다 해서 저기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금본위 체제에서는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브레튼 우즈 체제에 나와 있고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대요. 아, 금본위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금이 한다. 근데 유동성이 뭐라 그랬냐면 통용력을 갖는 것이라고 했어요. 금본위 체제 때는 금을 가지고 거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국이랑 거래를 할 때. 아, 저 여기에서만 나는 무슨 석유를 좀 사고 싶어요 라고 하면 금 가져야 마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각 국가의 통화 가치는 정해진 양의 금의 가치에 고정되었다. 세 개 국가를 좀 써줄게요. 뒤에서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세 개 국가를 활용할 거니까 여기다가 미리 좀 세 개를 써줄게요. 세 개의 국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개의 국가의 화폐 가치는 각각 금에 고정됩니다. 자, 이 파란색을요. 고정된 환율을 표시하기 위해서 써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따라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 자동적으로 결정된 걸 노란색으로 해줄 거예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이건. 그쵸? 자동 결정된 거죠? 네. 그런데 중간에 우리한테 살짝 뭘 알려주고 있냐면 요거 알려주고 있어요. 국가 간 통화의 교환 비율인 환율. 아, 이 환율이라는 게 통화 교환 비율이구나.
여러분들 환율을 분수로 표시하면 밑에가 원화가 들어가는지 밑에가 달러가 들어가는지 위에가 원화가 들어가는지 위에가 달러가 들어가는지 항상 좀 헷갈리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모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저도 경제학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중요한 문제였으면 환율 결정식을 알려줬을 거예요. 예를 들면 자국화폐 분의 외국화폐 이런 식으로요. 외국화폐 분의 자국화폐 이런 식으로 어떠한 환율 결정식을 여러분들한테 줬을 거란 말이야. 안 줬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냐면 환율이 그렇게 대단한 개념이 아닌 게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에서 배우잖아요, 우리.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는 거는 환율을 실제로 막 무슨 뭐분의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냥 넘어가 라는 거예요. 이후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어떻게 됐다 그러냐면 추가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추가됐다라는 건. 물론 이 시험지에서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어디에서 중요했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 추가됐다는 건 내신에서 활용할 때 중요했어요. 여기 노란색으로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요, 내신에 이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선생님들이 이 지문을 가져왔을 때 추론 문제, 다음 중 내용에 일치하는 것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은 할 때 내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이 내는 게 요거예요.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달러만이 국제 유동성을 담당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추가된 거니까. 어쨌든 금환 본위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환 본위제라는 단어에서 이 낱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돈을 환이라고 하는구나, 화폐를 환이라고 하는구나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1944년에 성립된 이 체제는 미국의 중앙은행의 금태환 조항에 따라서 금 1온스와 35달러를 언제나 맞교환해 주어야 한다는 의무를 지게 했어요. 자, 금태환 조항에 따라서 금 1온스 그리고 35달러가 언제나 맞교환됩니다. 이게 중앙은행의, 미국 중앙은행, 뭐였지? 페더럴 뱅크 오브 리저브, FRB인가요? 리저브 뱅크구나. 그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의무였대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따가 문제에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를 어떻게 했다 그러냐면 고정했다 그랬어요. 제가 아까 전에 고정은 파란색으로 표시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맞교환해줘야 된다. 언제나 맞교환해줘야 된다니까 고정으로 파란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여기다 써볼게요. 요런 나라들은 달러화에다 자국 화폐의 가치를 고정했어요.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고 달러화로만 금을 매입할 수 있었대요. 환율은 경상수지의 구조적 불균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의 변동만을 허용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사실상 변할 수 있다 없다? 사실상 없다라는 거잖아요. 고정해놨다라고 했으니까. 이에 따라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과 환율인 교차환율은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자동적으로 결정된 환율, 이게 뭐예요? 교차환율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게 중요해요.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다른 통화들 간 환율인 교차환율이에요. 왜냐면요, 이 조건 때문에요, 얘는 교차환율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교차환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상황,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의 상황하고 브레턴 우즈 체제 상황하고의 교차환율의 개수를 묻는 문제는 있었을 거예요. 선지에 보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얘는 교차환율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달러화를 제외할지 기축통화를 제외할지가 여기서는 서로 다른 결과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포인트로 확인해 놓을 수 있습니다. 단어의 정의가 좀 중요하구나. 기축통화인 달러화. 어쨌든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돼. 잠깐만, 이거 어디서 본 건데? 1970년대 초에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했대요. 요게 지금 뭐냐면 70년대 초 미국의 상황이에요. 그때 어떻게 됐냐면 달러화가 과잉 공급됐대요. 실제로 그런 거 보니까 그렇네. 달러화가 과잉 공급된 상황이 있었네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태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칸트 지문했던 거 생각나요? 제가 여기다 막 필기해가지고 자 무슨 뭐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할 때 뭐 스트로스는 롱기네스는 막 해가지고 신체가 중요하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결국에 중요한 건 계속 뭘 생각하는 거였냐면 인격의 동일성을 설명하는 이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전체 이 논증이 뭘 의미하는 논증인 거냐, 뭘 결론 짓고 싶어 하는 논증인 거냐가 중요한 것처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문제가 뭐였느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적자가 누적되는 것만으로 문제가 됐던 게 아니라 금 준비량이 급감해서 금태환에 감당할 수 없었던 게 문제예요. 적자가 그냥 누적되는 거 금태환 할 수 있었으면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한테 또 선지에서 중요한 걸로 나왔죠. 뭐예요? 미국이 금이 계속 있으면 상관없었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 준비량이 급감하는 문제 70년대 초의 미국입니다. 요거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다만 이거는 경상수지 적자의 일반적인 문제는 아니고 1970년대 초의 미국만이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냥 이 색깔로 좀 맞춰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해결책 나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거래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서 보니까 해결책. 오늘 여러분들 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데 이따가 찍어 가세요. 네. 이따 찍어 놓으세요. 이따가. 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세요. 첫 번째,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절하. 그리고 두 번째, 또는 달러화에 대한 외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절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해결책이 첫 번째가 뭐냐면요. 달러화의 뭐라고 나와 있어요? 평가절하. 평가절하가 뭔지 모르겠어, 단어 뜻이. 대충 뭐 평가를 어떻게 낮추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지만 뭐라고 써있냐면 가치를 내리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가치 하락. 그 다음에 또 다른 해결책이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예요. 외국환이라고 할게요, 그냥. 외국환. 네, 평가절상입니다. 외국환 평가절상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환율을 하락시켜 가치를 올린다고 돼 있죠.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가치를 상승시킨다고 돼 있죠. 가치를 올리는. 가치 상승. 그리고 이건 환율 하락하고 연결돼요. 제가 이제 노란색 꺼낼 거란 건 여러분들이 추측이 가능하죠. 왜요? 달러화의 평가절하에서는요, 환율 얘기를 안 해줬어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의 방향을 얘기 안 해줬는데 여기에서는 알려주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거 두 개가 서로 대칭되는 관점인지를 서로 같은 방향으로서의 해결책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 두 개의 해결책은요, 둘 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달러화의 가치를 떨구는 것과 달러를 제외한 외국 화폐들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서로 상대적인 관점에서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고 나면 이런 추론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아,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달러의 환율 상승이구나. 네. 그 다음에 하지만 브레턴우즈 체제 하에서 달러의 평가절하는 규정상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규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였어요? 금태환 의무였어요. 금태환 의무 조항. 그러니까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할 때 우리는 여기다가 금태환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아, 얘는 불가능하구나. 왜? 금태환 의무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당시 대규모 대미무역 흑자 상태였던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아, 지금 여기는 달러화의 평가절하 얘기하고 있고요. 여기는 외국환의 평가절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국환의 평가절상도 쉽지 않았대요. 왜냐면 독일, 일본 등이 반대했어요. 근데 얘네가 어떤 나라인지가 중요한 거지. 전범국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 상태인 나라들이에요.
대미 흑자. 여러분들은 무역 흑자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에 대해서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었다.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달러가 쌓여 있을 거고요. 얘네들이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대요. 미국이 이런 거야. 아, 큰일 났다. 내가 금이 부족해. 그래서 더 이상 달러를 못 찍어낼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된 거는 미국 달러 안 찍어? 이러면 그만이 아니라 달러를 안 찍게 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유동성이 공급이 중단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더 이상 못 찍으면. 그렇죠? 세계 경제가 위축될 것 같은 거야. 그렇다고 달러를 계속 찍을 수도 없어. 왜? 과잉 공급되면 결국엔 고정 환율 제도가 붕괴될 것 같거든요. 그쵸? 달러의 신뢰도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의 금이 받쳐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야, 해결을 좀 봐야지. 야, 안 되겠다. 달러를 평가절하하자. 달러의 가치를 낮추자라고 했는데 달러는 묶여 있어요. 그 가치가 어떻게 묶여 있냐면 여기에 묶여 있어요. 일종의 달러는 금에 대해서 환율이 묶여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건 절대 못 건드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야, 외국 애들의 돈의 가치를 높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네들은 자국의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반대예요. 그렇죠? 왜요? 그러니까 왠지가 중요한 거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변동환율제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맨날 막 기사 보면은 막 뭐 요즘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을 돌파했다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저 초등학생 때는 환율이 막 1달러에 800원 이럴 때도 있었어요. 1,500원인 걸 보면은 굉장히 정말 다이나믹한 21세기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고정 환율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외국 물건을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여기서 학생들이 첫 번째로 꼬이는 게 독일한테 미국이 가가지고 야, 너네 나라 마르크의 가치를 높여줄게. 그러면 독일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 거야. 그럼 1마르크로 가져올 수 있는 달러가 많아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더 많은 금을 살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환율이 묶여 있잖아요. 고정 환율로. 고정 환율로 묶여 있다는 건 각 나라의 발권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나라가 돈을 찍을 수 있다는 생각하에 그 나라의 돈이 그 나라의 돈이 가치가 높아지면 그거 가지고 뭐 해먹을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문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반대한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경제학적인 배경으로 가면 안 되고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여기로 가야 돼요. 외국환의 평가절상은 이 2번 결과는 결국엔 1번이 안 되는 거에 대한 대안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같은 효과고요. 그러면 독일, 일본 등이 요거에 대해서 반대한 건 사실상 독일, 일본 등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보고 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독일, 일본이 이걸 왜 반대했냐? 대미 흑자 때문인 거예요. 왜요? 얘네는 달러가 많은 애들이니까 요걸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환율이 오르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 가지고 계속 노는 거야. 아,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건 사실상 얘네들이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거랑 똑같은 거구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한 이유는 대미 흑자인 거예요. 그래서 대미 흑자라는 말을 넣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래야만 얘네가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싫어한다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기능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보면 역시나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상황에 해당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것과 이것인데요. 앞에 있는 규정상 불가능했던 것, 요것, 그리고 독일과 일본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 자기네 나라의 돈의 가치를 높이는 것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던 것, 요 두 개가 다 불가능한 요런 상황은 유지되기 어려울 거예요 라고 생각한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르크화와 엔화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요. 마르크화랑 엔화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국 환율의 변동 압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투기적 수요가 증가해서 마르크화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마르크화가 더 귀해지는 거잖아요. 엔화가 더 귀해지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에는 고정 환율이니까 귀한 정도를 맞춰 놓았다고. 그렇죠? 그런데 희소성을 맞춰 놨는데 이제는 마르크화를 사람들이 원하게 되니까 희소성이 맞지 않아지는 거고요. 그러면
변동 압력이 더 커지는 거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지만 약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렇게 봅시다. 독일에 이만큼의 마르크화가 있었고 이만큼의 달러화가 있을 때 예를 들면은 1대1의 비율로 그냥 고정 환율을 형성해 놨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1마르크에 1달러야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런데 독일 은행이에요. 이게 지금 독일에 있는 은행, 독일 내부에 있는 경제 상황에서 대미무역 흑자 상태예요. 그럼 달러가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만큼 마르크는 줄어들었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1대2 정도로 변해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사람들이 보기엔 어떻게 돼 있냐면 그냥 1대1인 거야.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리미티드 에디션을 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리미티드 에디션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다음날 되면 그게 가격이 오를 거 알아서잖아요. 그렇죠? 크림에다 팔면 되는 거잖아. 똑같아요. 보세요. 이거요. 마르크화가 귀하고 달러가 약간 이제 좀 흔해졌잖아요. 독일에.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마르크화가 귀해졌네? 그러면 사람들이 이걸 원하겠네? 그럼 내일 사람들은 이걸 사겠네? 그럼 내일 마르크화가 더 귀해지겠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사야겠다. 제가 그 생각을 할 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역시 나도 오늘 사야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마르크가 실제로 귀해져요. 그럼 점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환이 돼야 되는 거냐면 마르크화에 대해서 달러의 교환 비율이 이런 식으로 점점점 상승을 했어야 돼.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마르크화에 대해서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걸 반영을 했어야 돼요. 반영하는 게 뭐예요? 이거예요. 달러의 평가처라. 근데 이게 못 이루어지잖아요. 왜? 고정환율 제도니까. 그럼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누가 봐도 마르크화 하나 대 1마르크 대 10달러가 교환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교환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거예요. 달러 갖고 있을래요? 마르크화 갖고 있을래요? 달러로 마르크화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내가 지금 오늘 1달러로 1마르크를 사놓으면 이게 뭐라고요? 언젠가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야. 이렇게 지금 고정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야.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현실화될 거야. 그럼 내가 오늘 1달러로 1마르크를 사놓은 다음에 내일 고정환율 제도가 붕괴되면 10달러로 바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변동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요. 역시나 또 지칭하고 있는, 기능하고 있는 단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이에요. 환율의 변동 압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요. 각국은 보유한 달러화를 대규모로 금으로 바꾸길 원했습니다. 왜요? 방금 전에 독일의 경우에도 달러화가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언젠가는 미국이 와서 반토막으로 썰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전에 금으로 바꿔놔야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미국은 그러면 금 준비량이 안 그래도 급감해 있는데 대처를 못하는 거죠. 지금 금이 한 번에 털릴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단순히 화폐 발행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 있는 달러들 때문에 금 준비량이 한 번 더 폭락해버릴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결국 1971년 달러화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닉슨 쇼크를 단행합니다. 브레턴 우즈 체제는 붕괴해요. 브레턴 우즈 체제가 붕괴합니다. 그 붕괴는 뭐냐면 이거예요. 금태환 정지죠. 이게 닉슨 쇼크예요. 이게 실제로 그냥 미국이 발표로 급습해버렸어요. 이제 안 해.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나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은 계속되었다. 기축통화 역할. 자, 앞에 보면요. 여기에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는 국제 유동성으로 달러화가 추가됐다고 나와 있죠. 앞에 보면 금본위 체제에서는 금이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여기서는 기축통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국제 유동성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기축통화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통용력을 갖는 지불수단이고요. 그건 유동성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 그래서 기축통화를 여기다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쵸? 기축통화의 달러의 기축통화, 달러를 이 라인에 맞춰서 써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이유로 규모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국가에서 어떠한 기축통화도 없이 각각 다른 통화가 사용되면 두 국가를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생긴대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짓수가 생겨야 되는 거죠. 또는 여기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금 전까지 나왔던 더 이상 쓰이지 않는 화폐인 마르크를 추가하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여기다 NCE라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컨비네이션을 갖다 쓰기도 하죠. 그렇죠? 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로 교환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니까 어떻게 하나의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외환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요 기축 통화가 있는 거죠. 달러죠. 그렇죠? 물론 이제 완벽한 사전적 정의로서의 기축 통화는 아니에요. 그거 외에도 거래되고 있는 화폐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뭐라 그랬냐? 여기 나와 있네요. 비용 절감이에요.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쓰고 있는 이유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인 거고, 그건 그냥 비용 절감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제 여기 지문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하나만 잡고 갈게요. 보세요. 경상수지 적자인 경우에는요, 달러화의 신뢰도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뭘 대가로? 세계 경제를 취해오는 대가로. 그렇죠? 달러화를 계속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 신뢰도가 박살이 나요. 그렇죠? 이게 모순 관계였어요. 경상수지 적자에서는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신에 달러화의 신뢰도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두 개는 언제나 같이 갈 수 없는 모순 관계죠. 그렇죠? 얘네 둘 모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뭐라고 했었냐면요, 1문단에서 우리가 표시했던 걸 다시 한번 보면은 통용되고 환율 결정 기준이 된다라고 그러고 모순 얘기가 났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러한 트리핀 딜레마라고 했을 때 이 트리핀 딜레마에 대해서 1문단의 어디 부분을 봤었냐면, 과잉 공급됐을 때 달러화의 과잉 공급은 신뢰도 저하로 간다. 그래서 얘가 유동성이다. 그래서 유동성과 신뢰도 간의 문제다라고 봤었죠. 그리고 나서 뭘 봤었냐면, 이 통용이 유동성이라는 걸 요 뒤에서 확인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환율 어떻게 결정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고정 환율로 결정되고 있었어요. 그쵸? 자,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환율 기준은요, 고정 환율이에요. 기축 통화를 통해서 고정 환율을 박아버리는 거였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구조적 모순 앞에 있는 단어 두 개 있잖아요. 통용하고 환율 결정 기준. 그게 각각 유동성하고 고정 환율로 넘어가죠. 그러면 보세요. 유동성하고 모순 관계가 있던 것은, 딜레마 관계가 있던 것은 유동성하고 신뢰도였어요. 그렇죠? 유동성을 확보하면 신뢰도를 버려야 돼요. 그리고 유동성을 확보하면 뭘 해야 되냐면 고정 환율을 버렸어야 해요. 그러니까 신뢰도랑 고정 환율은 항상 같이 가는 애였단 말이야. 그럼 보세요. 이 고정 환율은 신뢰도랑 같이 가는 애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면 신뢰도를 버린다는, 유동성을 확보하면 고정 환율을 버린다랑 똑같아요. 얘네 둘 간의 모순 관계가 트리핀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 사실은 어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은근슬쩍 너네 모르게 자, 얘네 둘 사이의 모순이야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축통화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거예요. 통용되고 환율의 기준이 되는데 그거 두 개를 달성할 수가 없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추론해야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문제로 좀 갈게요. 10번. 이 글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자, 요거는 5번부터 한번 올라와 봅시다.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달러화의 신뢰도 하락의 원인. 신뢰도 하락의 원인. 여기서 찾을 수 있겠죠? 왜 신뢰도가 하락했느냐? 달러화의 과잉 공급. 그 근본적인 원인은 적자 누적이었어요. 그렇죠? 미국의 적자 누적이 달러화 신뢰도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건 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4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국제 유동성의 역할을 한 건 뭐예요? 금하고 달러예요. 그렇죠?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어떤 의무를 수행해야 되는가 할 때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 있죠. 금태환 의무를 담당했어요. FRB가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하나 떠 있더라고요. 그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또 바뀔 것 같다는 얘기가 막 나오던데, 관심 있으면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경제 이야기 보는 것도. 그다음에 2번 보세요. 브레턴 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 세계 경제 위축에 대해서 트리핀은 어떤 전망을 했는가? 트리핀은요,
이런 모순이 있어 라고 했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답은 2번. 1번. 브레턴우즈 체제 붕괴 이후에도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여기 나와 있죠. 규모의 경제요. 이 10번 문제가요. 여러분들한테 평가원에서 그냥 야 봐줄게 라고 낸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10번 문제를 11번하고 그냥 위치를 바꿔버렸으면 여러분들이 더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 10번 문제의 1번 선지의 내용이 어디 있냐면 바로 앞문단에 있어요. 제일 끝 문단에. 그러니까 이걸 읽자마자 10번 문제로 오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1번을 체크를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1번이 맞다는 걸 확인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근데 만약에 10번 문제의 1번 선지 부분에다가 1문단 내용 갖다 집어넣었죠? 그럼 우후죽순 틀렸을 거예요. 정말로. 네. 그래서 이건 좀 봐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11번이에요. 일끌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거 1번부터 내려가겠습니다. 닉슨 쇼크가 단행된 이후 달러화의 고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달러화의 평가절하가 가능해졌다. 자, 달러화의 평가절하 여기 있죠. 불가능했던 이유는 금태환 때문이에요. 근데 금태환을 깨버리는 게 누구였냐면 닉슨 쇼크였어요. 그러면 닉슨 쇼크가 있으면 달러화의 평가절하 가능해지는구나. 닉슨 쇼크가 있기 전에 저 금태환 때문에 이걸 못했으니까. 그렇죠? 다음 2번.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그렇죠? 여기 대미 흑자국인 이 독일, 일본의 마르크화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가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얘네들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평가 절상을 예상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애초에 문제가 추론 문제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어디서 끄집어냈었냐면 여기서 끄집어냈었어요.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고 환율의 변동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걸 생각했던 거고 이 상황이 뭐야? 평가 절상을 안 하고 있는 상황. 독일이 안 해? 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언젠가는 평가 절상 될 것이다. 였던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평가 절상이 될 것이다. 이기 때문에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맞는 이야기네요. 3번.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는 트리핀 딜레마 상황을 완화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3번 고른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왜냐면 읽다가 얘만 좀 논리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전에 내가 말했던 두 가지랑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는 요거예요. 결국에 그 당시 미국의 문제가 뭐였느냐? 금 준비량 급감이었다는 거. 요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금 준비량이 많으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는 이거예요. 금의 생산량 증가를 통한 뭐래요? 국제 유동성 공급량의 증가. 국제 유동성 공급을 담당했던 애가요. 달러뿐만이 아니라 금도 있었어요. 왜냐면 달러가 금에 맞춰서 만들어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달러만 생각하면 뭐야? 유동성? 금? 아니지. 왜? 브레턴우즈는 무슨 뭐 금이 아니라 달러였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저걸 고르게 되는 거죠. 틀렸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금이 국제 유동성 공급을 담당하는 한 축이었다는 거. 그리고 금이 없는 게 문제였다는 거. 그러면 미국한테 금이 계속 많이 나면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한 트리핀 딜레마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 4번. 트리핀 딜레마는 달러화를 통한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할 수도 없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상황을 말한다. 국제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그렇다고 공급량을 무한정 늘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떨어져서 금 준비량이 급감해서 고정 환율제를 확보할 수 없다라는 이 딜레마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에 답은 5번이에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된대요. 아까 전에 평가 절상을 계속 막고 있었어요, 독일이. 안 해, 싫어. 왜? 자기네 나라에 있는 달러의 가치를 떨구겠다는 거랑 똑같으니까. 겨우 벌어놓은 달러인데 이거 떨구겠다 그러니까 독일이 싫어, 안 해! 이러고 있었어요. 그 상황하고 그냥 무관하게 선지만 한번 봐주세요. 일단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평가 절상되면 평가 절상 여기서 확인하세요. 평가 절상은 가치 상승이에요. 마르크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같은 금액의 마르크화로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은 증가해요. 예를 들면 1마르크에 35달러를 교환하다가 마르크화의 가치가 높아져서 1마르크로 이제 70달러를 교환할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금 1온스였는데 이제는 금 2온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논리는 버리세요. 여기서 마르크와 같은 그럼 가치가 상승하면 그럼 그거에 따라서 독일의 수입이 어떻게 이딴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요 글자만 보면은 무조건 맞는 이야기인 거죠. 여기에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게 더 복잡했어요. 더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요인이었어요. 다음 12번. 미국을 포함한 세 국가가 존재하고 각각 다른 통화를 사용할 때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전 요 세 국가라고 문제에서 준 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저 세 국가라고 줌으로써 여러분들이 그 컨비네이션을 안 써도 됐잖아요. 그냥 숫자 하나만 더 더해보면 되는 거였잖아요. 안 그러면 경우를 막 따져봐야 되는데 요거 못 보면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자체 하드모드를 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자, 1번 볼게요. 기억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자, 기억 근본이제였고요. 니은은 브레톤 우드 체제였고요. 요거 그냥 표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이따 찍으셔야 되니까 깔끔하게. 자, 근본이제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 3개의 국가면 3개고요. 금의 자국 통화의 가치를 고정한 국가 수는 3개였어요. 그렇죠? 동일합니다. 2번. 니은이 붕괴된 이후 브레톤 우드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도 여전히 달러화가 기축 통화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니은에 비해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마르크는 미안하지만 잠깐 빠져 있고요. 교차 환율이 뭐라 그랬냐면요. 아까 전에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한 거라 그랬어요. 기축 통화를 제외하는 건지 달러화를 제외하는 건지 또 아니고 기축 통화인 달러화를 제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제외하고 이쪽 이거 두 개를 제외하는 거죠. 그러면 교차 환율의 가지수 하나, 이쪽에도 하나네요. 그렇죠? 니은이 붕괴된 이후에 교차 환율 가지수 하나, 니은 교차 환율의 가지수 하나 적어진다? 틀렸네요. 그렇죠? 둘이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얘는 교차 환율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문제에서.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국가수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환율의 전체 가지수도 하나씩 증가한다. 아니잖아요. 여기 하나 더 하면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3 됐었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씩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 더 더하면 그 다음 4개 증가할 거고요. 그렇죠? 여기다 예를 들어 유로까지 있다고 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뀌면 근본이 체제에서 브레톤 우드 체제로 바뀌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가 많아진다.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환율의 가지수는 하나 적어지네요. 오히려. 여기는 지금 2개 적어지네요. 그렇죠? 5번. 니은에서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보다 적다. 니은의 교차 환율의 가지수는 하나예요. 교차 환율의 정의가 중요하죠. 달러를 빼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 여기서 결정되는 여기서 디귿에서 생기는 환율의 가지수는요 3개였죠. 그렇죠? 하나, 3개. 앞에가 더 적다? 얘가 맞는 거네요. 학교에서 브레턴 우드 지문을 정말 좋아해서 자꾸자꾸 갖다 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추론할 거리가 많죠. 노란색으로 우리가 여기다 써놓은 거죠. 추론할 거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여기다 국가 4개 해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국가 4개 하면은 몇 개다 이거 가지고 장난치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자, 13번이에요. 요거에 대한 해설을 정말 솔직히 말할게요.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너네 이거 브레턴 우드 체제 이거 지문이요. 그냥 솔직히 다른 모든 독서 지문도 다 구글에다가 치고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좋은 선생님들 많아요. 예쁘신 선생님 많고요. 그렇죠?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 제대로 설명한 선생님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요거 여러분들 풀 때 옆에다가 막 이런 거 써요. 화살표 업다운하고 막 잠깐만 돈이 많아지면 아니면 돈을 쓰면 그럼 우리나라가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거였지? 이 생각하거든요. 일단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금리가 내려가면요 경제는 활성화됩니까? 아니면 둔화됩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금리가 이자율이야. 예를 들면 제가요 어제까지 야 너네 나한테 돈 빌려가면 이자율 10% 받을 거야 했다가 야 이자 0.001%만 받을게 라고 하면 빌려요 안 빌려요? 무조건 빌리지 않을까? 빌려서 하이닉스 주식 사세요. 하이닉스 요즘 엄청 오른대요. 나는 안 올라갔는데. 자, 이자율이 내려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회사에다 투자를 해요. 그쵸? 각각의 뭐 주식 같은 것도 사고 아니면 자기가 공장을 차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고 그럼 노동자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그 노동자들은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밥을 사 먹고 그쵸? 그러면 동네에 있는 떡볶이집에도 돈이 돌아가고 그럼 동네에 있는 떡볶이집에서 학원도 보내고 그럼 학원 강사도 돈이 많아지고 그럼 학원 강사도 또 물건을 사고 그쵸? 그러니까 경제가 순환을 하잖아요. 그럼 GDP가 상승하겠죠. 이게 금리가 상승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호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니까 그만큼 환율이
올라간다는 걸 의미해요. 외국환에 대해서 똑같은 달러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테크니컬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 그냥 아주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금리가 낮아진다는 건 그만큼 돈이 시중에 많이 풀려서 덜 귀하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한국은행에서 윤전기를 많이 돌렸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표를 막 찍어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돈이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이자를 많이 받을 수가 없는 거야. 누구나 다 돈을 갖고 있으니까. 그 은행들도 저축에 대해서도 이자를 안 붙여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야 우리도 돈 많아. 네 돈 받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보기에 야 쟤네 원화가 엄청나게 많이 풀려있네. 쟤네 원화의 가치가 별로 안 높은가 보다 하면서 얘네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경제 상식이에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늘어나요? 아니면 줄어들어요? 보여드릴게요. 요즘 아이폰 되게 비싸요. 그쵸? 아이폰이 막 150만 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1000달러인가 뭐 그대로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100만 원이었다고 우리나라에서 아이폰이. 근데 150만 원으로 된 게 미국에서 가격이 아주 조금 안 올랐다고 쳐볼게요. 미국에서는 가격이 안 올랐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변한 이유가 뭐예요? 예전엔 1달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1000원이었는데 이제 1달러에 대해서 1500원으로 환율이 오르니까 미국 물건이 비싸진 거잖아요. 자, 그럼 미국 물건 수입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요. 그쵸?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100만 원짜리가 미국에 1000달러로 나갔다면 이제는 150만 원짜리 TV가 1000달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같은 가격인데 이제는 더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네. 한국 거에. 그쵸? 아니면 같은 상품을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네. 그러면 더 많이 사겠죠. 우리나라 상품을. 그럼 수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수입이 줄어들었잖아요. 지금 아이폰 수입이. 그럼 어떻게 돼요? 국제 수지 흑자가 되겠죠. 경상수지 흑자. 근데 중요한 건요.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요. 이거 굉장한 오류인 게 강사들이 이 얘기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살아나는 거니까 어쩌고저쩌고 이 얘기하는데 환율이 올라가면요. 우리나라는요. 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요. 에너지 수입량이 너무 적어져요. 에너지 수입 비용이 비싸져서 우리나라 석유를 완전 다 외국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에너지 수입을 외국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이득은 아니에요. 에너지 수입 가격이 너무 많이 비싸져서. 그런데 이 이론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환율 관련된 이 얘기 있죠. 방금 전에 이 얘기, 이 경상수지 얘기. 이게 대학교 1학년 경제학이고요. 이게 그 아까 전에 에너지 얘기 있죠. 그게 2학년 경제학이에요. 그러니까 1학년 경제학만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 풀면 안 되는 지문인 거예요. 이거 경제학 교수들이 봤을 텐데 그럼 배경 지식으로 풀게 했겠니?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슨 군비 증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필요 없어요. 자, 볼게요.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요. 일단 고정 환율은 아니에요. 두 차례 석유 가격 급등. 자, 석유 가격이 급등한다. 에너지 원유 가격이 급등한다. 무슨 우리한테 이런 의미가 본문에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넘어가세요. 그러면. 기축통화국인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다. 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가 우리한테 나온 적이 있습니까? 본문에서? 없어요. 그럼 이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금리 인상됐을 때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거 반영하는 거 아니고요. 통화공급 감소. 기축통화국의 통화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디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어요. 유동성 공급 중단이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보긴 힘들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봐야 되긴 하는데 통화공급 감소가 국내 통화량 금값인지 아니면 전 세계 통화량 금값인지는 뭐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줬으니까. 다만 어쨌든 본문에서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 유동성 공급 중단에 해당하는 거구나. 요거 정도는 체크해 놓을 수 있겠네요. 다음 여기에 A국 정부의 소득세 감면. 우리한테 세금 감면이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 나온 적 없어요. 그쵸? 군비 증대. 역시나 어떤 효과를 갖는지 나온 적 없어요. 금리 인상. 역시나 효과 나온 적 없고요. 그 다음에 대량으로 외국 자본이 유입되는 상황은 보여준 적이 있네요. 그쵸? 외국 자본이 유입되면 아마 그 화폐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했었어요. 그쵸? 그 화폐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때에 외국 투기 자본이 들어왔었잖아요. 그쵸? 이 화폐에 대해서. 그쵸? 그러나 여기도 보세요. 이 외국 자본이 유입된 게 화폐 시장에 유입된 건지 아니면은 뭐 생산물 시장에 유입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얘기가 아닌 거야. 결국에 우리한테 뭘 확인시켜 주는 거냐면요. 여기 앞에까지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문제를 파악해서 선지로 가는 게 아니라 선지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한테 아직 아무런 정보를 주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기에서 뭘 느꼈어야 되는 거냐? 이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한 상황.
기능하고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잖아요, 우리가. 그쵸? 군비 증대해서 어쩌라는 거야? 난 모르겠어. 그쵸? 그럼 이로 인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A국, 기축통화국인 A국이 뭘 했는지 봅시다. A국이 다른 나라랑 합의를 했대요. 그래서 A, B, C국이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합의해서 어떻게 됐대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각각 하락시켰대요. 그럼 여기로 오세요. 미국이잖아요. A가 지금 기축통화국이니까. 기축통화국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떠한 해결책을 썼는데 그 어떠한 해결책이 뭐냐면 타국의 화폐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높이는 거잖아요. 환율을 하락시키는 거니까. 이게 여기 있어요. 외국환의 환율 하락, 외국환의 가치 상승, 외국환의 평가 절상. 이게 저 결과예요. 지렁이 친 결과. 그쵸? 저거를 누가 원했었냐면요. 이 상황을 원했던 건 여기 있는 A국뿐만이 아니에요. 몇 년도에 누가 원했어요? 70년도에 미국이 원했어요. 이 상황을. 그쵸? 이 해결책을 쓰고 싶었다고. 70년도에 미국은 이 해결책을 왜 쓰고 싶었어요? 원인이 뭐였어요? 어떤 상황이었는데? 적자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뭐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경상수지 적자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되고 인상되고 뭐 군비가 증대되고 소득세가 감면되고를 다 떠나서 이러한 결론을, 이러한 합의를 냈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상황이 70년대 미국하고 동일한 상황이었구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번 가지고 내려갑시다. 1번부터. A국의 금리 인상과 통화 공급 감소로 인해 A국 통화의 신뢰도가 낮아진 것은 외국 자본이 다량으로 유입되었기 때문이겠군. 자, 통화 공급 감소. 유동성 공급 중단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신뢰도가 유지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통화 공급 감소에 대해서 신뢰도가 낮아진다라고 돼 있죠. 얘는 인과관계가 틀렸죠? 서로 반대의 인과를 엮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통화 공급이 줄어들면 신뢰도가 높아져야 되는데 낮아진다라고 잘못 써놨어요. 다음 2번 선지. 국제적 합의로 인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이에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하락. 그렇죠? 일단 본문 여기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것은 국제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하여, 이것 때문에 유동성 공급량이 증가해서 A국 통화의 가치가 상승했겠군 나와 있어요. 자, 외국환의 환율 하락은요, 외국환의 가치 상승이에요. 그쵸? 그럼 그건 뭐냐면 달러와의 가치 하락이랑 같은 거예요. 외국환의 환율 하락은 달러와의 가치 하락이에요. 그쵸? 이게 상승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방향의 결과를 가져오는 거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 거였죠, 그냥? 네,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3번.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모두 하락했겠군. 자,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아예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하락했다고, 그쵸?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인 건데 요거는 진짜 아주 단순한 계산 하나 시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A국이 뭐 달러를 쓰는 나라, B국이 N을 쓰는 나라, C국이 원을 쓰는 나라로 할게요. 제가 뭐 일본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게 숫자가 이뻐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가 믿기지 않겠지만 저는 이런 시대에 오래 살았어요. 1달러에 100엔에 1000원. 이 시대에 오래 살았어요, 저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50% 하락했다. 그러면 B국은 이렇게 된 거고요. C국은 30%로 하락인지 30% 하락인지 보세요. 30% 하락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은 분명히 하락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원래 100엔에 1000원이었다면 이젠 요거 그냥 뭐라 그래? 통분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B국 통화에 대한 C국 통화의 환율은 올랐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환율 하락, 환율 상승에 대해서요. 달러를 원으로 사는 건지 원을 달러로 사는 건지 이걸 체크할 필요도 없게 만들어놨어요. 문제를. 왜냐면 방향이 반대라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얘는 숫자가 작아지는 방향인데 얘는 숫자가 커지는 방향이잖아. 그런데 여기서는 둘 다 하락했다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무조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율이 뭐분의 뭐다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없는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A국의 소득세 감면과 금비 증대로 A국의 경상수지가 악화되며
자, 제가 지렁이 친 거 중에서요, 이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 알겠죠? 소득세 감면과 군비중대는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아요. 이거 그냥 블러핑이에요. 뭐요? 이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 경상수지 적자. 뭐요? A국의 경상수지가 맞네요. 그렇죠. 악화되어 있었잖아. 그 완화 방안 중 하나는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이다. 이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두 가지 정책 중에서 하나를 골랐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A국 통화에 대한 B국 통화의 환율 상승. 외국환 환율을 어떻게 미국이 하고 싶었는지 봅시다. 외국환 환율 하락을 의도했었네요. 미국은. 그쵸? 근데 여기는 외국환의 환율 상승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틀린 거죠. 마지막으로 4번이에요. 얘가 답이겠죠? 자, 다른 모든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면 국제적 합의로 인해서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해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A국 통화에 대한 B국과 C국 통화의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건 보기에 나와 있어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여기는 A국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 A국이 이래서 어떻게 됐다 알겠는데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이러면서 4번은 아예 판단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요 경상수지 적자를 파악할 때도 뒤에서 왔어요. 해결책이 같으니까 상황이 같았을 것이다로 왔어요. 추론해서 왔잖아요. 그럼 이것도 역시 똑같이 추론하는 거예요.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 자, 보세요. B국이랑 C국이 합의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B국에 대한 C국의 환율은요, 상승했어요. C국은 지금 자국의 환율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C국은요, 자국의 환율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C국 입장에서는 C국을 미국이라 치면 달러와 환율 상승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해결책이었냐면 적자 해소에 대한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C국은 A, B, C국이 같이 모여서 야 도장 꽝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나한테는 B국에 대해서는 적자 해소 방안이 도장이 찍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결론을 보고 거꾸로 와야 된다고. B국이랑 C국이 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 B국에 대한 C국의 경상수지 이거 이전에 B국하고 C국의 합의 결과는 C국은 B국에 대해서 환율이 상승했구나. C국은 B국에 대해서 자기 나라의 환율이 상승했구나. 그러면 C국은 B국에 대해서 경상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구나. 그래서 C국의 경상수지는 개선되었겠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알려줄 테니까 원인을 추론해봐라는 문제잖아요. 이거 극한의 추론 문제예요, 이게.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여러분 학교가 좀 어느 정도 출제를 할 줄 아는 분이시다. 그러면은 이 집은 갔다가 만들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한 거고요. 2교시에는 좀 편안한 지문 나갈게요. 이 당시에 있는 그 문학 세트는요,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좀 쉬는 시간 가지고 쉬는 시간에 잠 좀 주무시고요. 그래서 2교시 때 만나겠습니다.